저는 북한 인민무력부에서 인사관으로 일하던 중좌급 군관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보낼 북한 군인들의 명단을 짜던 사람이에요. 어느 부대에서 몇 명을 뽑을지, 그 몇 명이 누가 될지 종이 위에서 정하는 일이 제 몫이었어요. 이번 러시아 추가 파병은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자릿수가 달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으로 오지 말았어야 할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두 줄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살아 돌아오면 얼마, 죽어서 돌아오면 얼마. 김정은은 우리 병사들을 러시아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을수록 더 남는 장사로 말이죠. 저는 김정은의 이 만행을 알고 난 뒤 북한 주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무력부 인사부서에서 일하던 중좌급 군관이었습니다. 인사관, 사람을 다루는 자리였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러시아로 보낼 북한 군인들의 명단을 짜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몇 명을 뽑을지, 그 몇 명이 누가 될지, 그것을 종이 위에서 정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명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 되었지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었고 그 뒤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로 나갔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이름을 골라 종이에 옮겨 적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그 숫자들, 몇 명이 러시아로 갔다, 몇 명이 죽었다 하는 그 숫자들 말입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적은 손이 바로 이 손이었어요. 저는 그 일을 몇 해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어요. 지금 제가 폭로하려는 그 일에 대해 저는 첫 파병 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그 병사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북한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처음 그 지시가 내려왔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특별 편성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조건이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신체 등급이 높을 것, 나이가 어릴 것, 출신 성분에 흠이 없을 것, 그리고 문서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지요. 해외 훈련,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네 글자를 보며 좋은 일이려니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잘 먹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오면 대접받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저 오래된 친구 나라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 병사들이 그 전쟁터로 간다는 것도 저는 그 문서 어디에서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뽑힌 군인들에게 잘 됐다고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져요. 저는 그 병사들의 서류를 넘기며 이 병사는 운이 좋구나 하고 여겼어요. 산골에서 평생 흙이나 만지다 끝날 병사가 러시아까지 가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이 뽑혔다는 소식에 고맙다며 인사를 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 인사를 받았어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나라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일이라면 그것이 곧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묻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잘 따르는 것이 충성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명단을 짜면서도
제 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제 앞에 종이 한 장만 알게 하고 그 종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그래야 누구도 자기가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무언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열어보니 같은 양식의 종이가 수십 장 겹쳐 있었습니다. 전사 통보서였어요. 러시아로 훈련을 갔다던 젊은 병사들의 사망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훈련을 갔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돌아온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물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묻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봉투를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이라는 것이 원래 위험한 것이겠거니. 남의 나라 땅이니 사고도 나겠거니.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그 종이뿐이었습니다. 유해가 없었어요. 유품도 없었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 하나,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사람이 나갔는데 종이 한 장만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군인들의 집에서는 무엇으로 장례를 치를까? 관에 대체 무엇을 넣고 묻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통보서에 적힌 문구는 어느 것이나 똑같았습니다. 해외 훈련 중 사고로 사망. 딱 그 한 줄뿐이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장을 넘겨보았지만 단 한 장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같은 종이었습니다. 20살도, 22살도, 23살도 모두가 똑같이 사고로 죽어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여럿 죽었는데 사고의 내용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과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북한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그러다 저는 한 장에서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 제가 직접 적어 올린 이름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나머지를 넘겨보았어요. 다음 장에서도 그 다음 장에서도 같았습니다. 그 봉투 안의 이름들은 대부분 제 손을 거쳐 나간 이름들이었어요. 제가 골라내고 제가 옮겨 적고 제가 마지막에 확인 도장을 찍었던 그 이름들. 그것들이 몇 달 만에 죽은 사람의 이름이 되어 제 책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떠날 때도 제 손을 거쳤고 돌아올 때도 제 손을 거친 셈이었어요.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제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익숙한 변명 뒤로 숨었어요. 나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옮겨 적은 사람일 뿐이다. 결정은 위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종이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규정을 어겼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어요. 통보서 뭉치를 정리해 서류철에 넣다가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저는 그중 한 장을 조용히 빼내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병사였어요. 다만 그 종이를 다른 종이들과 함께 묶어 창고로 보내버리면 그 군인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무데도 남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국가 문서를 몰래 지니는 것이 어떤 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한 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 한 장이 훗날 무엇이 될지
그때의 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슬픈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전쟁이란 원래 사람이 죽는 일이고, 나라끼리의 약속이란 원래 누군가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김정은이 저 젊은 병사들의 목숨으로 무엇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그날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진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알면 손이 멈출 것을 그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로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숫자를 들었어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느 회의와는 달랐어요. 참석자가 유난히 적었고 문 앞에는 사람을 하나 세워두었습니다. 상급자는 서류처를 펼치기 전에 방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더군요. 그 눈길이 무슨 뜻인지는 그 자리에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여기서 끝내라는 뜻이었지요. 김정은의 방침이 직접 내려오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펴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 병력을 추가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연필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저는 몇 달을 밤낮 없이 매달려 명단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릿수 자체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급자가 서류철을 덮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한 안에 채우라오. 모자라면 채우지 못한 사람이 대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농담처럼 흘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대충 셈을 해보았어요. 웬만한 도시 하나의 젊은 사내를 통째로 긁어 모아야 겨우 맞출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사단으로 치면 몇 개 분량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감히 헤아려 보지도 못했어요. 명분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따른 동맹의 의무, 형제 나라에 대한 성애, 국제주의적 본분. 상급자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그 문구들은 곧 각 부대로 내려갈 지시문의 첫머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위에서 정해준 말을 아래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훌륭한 말들이 유난히 귀에 겉돌았어요. 저는 며칠 전 서랍에 넣어둔 그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의무도 성의도 본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로 죽었다는 한 줄뿐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러시아 파병이 시작되었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훈련을 간다니 훈련인 줄 알았고 좋은데 뽑혀간다니 좋은 일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몇 해 동안 종이가 집집마다 배달되었어요. 유해도 없이, 유품도 없이. 사고로 죽었다는 한 줄만 적힌 종이가요. 한 마을에 그런 종이가 2장, 3장 쌓이면 아무리 입을 막아도 소문은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장마당에 나가 앉은 안악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종이 이야기가 옮겨 다녔어요. 확성기보다 빠른 것이 북한의 시장 바닥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도 눈빛으로 아주 많은 것을 주고받을 줄 아니까요. 새 명단이 나붙은 다음 날
병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떠들썩한 소동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주 조용해졌지요.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고 식당에서 마주 앉은 병사들이 밥그릇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명단에 오른 병사와 오르지 않은 병사가 서로 눈을 피했어요. 축하할 일도 위로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누구는 남고 누구는 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소란보다 무섭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 번은 복도를 지나다 두 군인이 낮게 주고받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너네 소대 그 형님도 갔댔지. 소식 왔니? 종이만 왔다더라. 그러고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목이 쉬도록 무어라 외치든 저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진실이 다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병사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이었어요. 손가락을 찧었다는 보고, 발목을 접질렸다는 보고, 작업 중에 발을 다쳤다는 보고. 처음에는 저도 계절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이상했어요. 다친 젊은 병사들이 하나같이 이번 명단에 이름이 오른 군인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넘기며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살 남짓한 병사가 제 손가락에 무엇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그 병사는 결국 그 편을 골랐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것보다 제 몸을 상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20살짜리들이 그런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처리 의견을 적어야 했어요. 규정대로라면 자해는 그 자체로 죄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규정대로 적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뒤로 저에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밤사이에 사라지는 병사들도 나왔습니다. 부대를 벗어나는 것이 어떤 죄인지 모르는 병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담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대체 무엇이 저 젊은 군인들을 저렇게까지 몰아붙였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답을 알았습니다. 가는 것이 곧 죽는 것이라고 저 젊은 병사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도망쳐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도망이라도 쳐보겠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 대가는 남은 가족이 치렀습니다. 저는 그 뒤실까지 서류로 다 보았습니다. 차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 무렵부터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부하를 빼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식을 빼달라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계급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군관들이 저를 찾아와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랫사람에게 호령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마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동무, 나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서. 말끝을 맺지 못하고 그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위에서 훨씬 많은 것을 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이들이 이토록 필사적이라는 것은 저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제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해서가 아니었어요. 겁이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3만이면 3만. 그 숫자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군인을 빼내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다른 병사를 채워 넣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아들을 살려주는 순간
저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집 아들을 대신 그 자리에 밀어넣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집에는 찾아와 봉투를 내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 집 젊은 병사들이었으니까 애초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제 책상 위에서는 완전히 같은 동작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숫자를 맞출 뿐이다. 위에서 3만이라 하면 3만을 채우는 것이 내 일이고 그 3만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서랍이 떠올랐으니까요.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골라 적어 보냈고 몇 달 뒤 사고로 죽어 돌아온 어떤 병사의 이름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매일 같은 변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스스로도 그 변명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새 명단을 짜느라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에 저는 아주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두 번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명단에 오르는 군인들에게는 놀랍도록 똑같은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밤마다 명단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름들이 어느 순간 얼굴 없는 글자로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그 글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로 보낼 명단에 오른 병사들의 출신란이 놀랍도록 비슷했던 것입니다. 산골의 협동농장, 탄광촌, 바닷가의 작은 마을. 아버지는 농장원이거나 광부이거나 어부였고 어머니는 대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했지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지난 명단들을 조용히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몇 해 7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그 규칙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가는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가 조용히 지워지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젊은 병사들의 서류는 하나같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나라 밖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어떤 병사는 중요한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어떤 군인은 병원에서 진단서가 날아왔지요. 심장이 좋지 않다. 허리를 다쳤다. 눈이 나쁘다. 종이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도장도 서명도 날짜도 어디 하나 어긋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종이들의 주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두 병사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부대에 있었고 신체 등급까지 똑같았어요. 종이 위에 두 병사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명단 안에 있었고 다른 한 병사는 명단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둘을 가른 것이 무엇인지 찾아냈어요. 아버지 칸이었습니다. 딱 그 한 줄뿐이었어요. 그 한 줄이 20살 남짓한 두 청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 보낸다는 그 파병 명단은 애초에 아무나 오르는 명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두 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훔쳐다 놓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출신란에도 아버지 칸의 농장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지요. 그 무렵 저는 한 장면을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상급자에게 명단 초안을 올린 날이었어요. 그는 종이를 훑어 내려가다 중간쯤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름 위에 줄을 그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빼라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계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3만이면 3만. 그 숫자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류처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건에 맞는 병사를 찾아야 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몸이 튼튼하고 출신에 흠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서 손을 써줄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류를 넘기다 한 병사에게서 손을 멈췄어요. 산골 협동농장 출신, 21살. 아버지는 농장원이었고 형제는 없었어요.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병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빈자리에 옮겨 적었어요. 그 병사의 얼굴은 당연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그 군인을 보게 됩니다. 소집된 군인들을 확인하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마당에 병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같이 앳된 얼굴들이었지요. 군복만 입었지 아직 소년 티가 다 가시지 않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명단을 들고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그 이름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제가 며칠 전 빈자리에 적어 넣은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보았어요. 마른 체구에 목이 유난히 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줄에서 반걸음쯤 나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군관 동지,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훈련 갔다 오면 제대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밭을 혼자 매야 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렇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 옆에 군인에게 무어라 속삭이더군요. 옆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고서야 저는 겨우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얼굴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름만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저 글자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글자짜리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것이 거짓말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훈련을 갔다 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은은 명단을 짜는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시켜놓고 정작 저에게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동안 서류를 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밭을 혼자 매야 한다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청사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나이 든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손팻말을 들지도 몰려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땅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조용히 흩어졌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처마 밑으로 조금 물러설 뿐이었지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뿐이겠죠. 저는 그 사람들 앞을 지나 매일 출근했어요. 그들의 눈이 제 등에 와서 박히는 것을 저는 매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기밀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러시아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죽는지도, 죽어서 왜 종이 한 장만 돌아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명단을 짜는 사람이었지, 그 명단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북한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전체를 모르게 하는 것. 저마다 자기 앞에 종이 한 장만 알게 하는 것. 그래야 아무도 자기가 무슨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북한에서는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처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 젊은 병사들인가?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그 희생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명단에는 산골 병사와 탄광촌 병사만 있었어요. 좋은 집 병사들은 종이 한 장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집 자식들만 골라 러시아 전쟁터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는 억울하다고 말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제 자식을 그 명단에서 빼내고 난 뒤였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것이려니, 힘 있는 자가 늘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려니 했어요.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제 앞으로 오지 말았어야 할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종이에서 두 줄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낮에 회의가 있었고 상급자가 두고 간 서류철을 제가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하다가 맨 뒷장에 다른 종이 몇 장이 딸려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 앞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려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 일은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못 본 척 빼내어 돌려주는 것이 그 바닥의 예의이자 자기를 지키는 법이었지요. 남의 서류를 들여다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목이 달아나는 곳이었으니까요.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 보면 남의 것이 섞이는 일쯤은 흔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빼내 따로 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무엇인지만 확인하려고 한번 훑어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물자 대금인 줄 알았습니다. 표였어요. 낯선 서식이었습니다. 러시아 측과 오간 문서인 듯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위쪽에는 기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칸이 쭉 이어져 있었지요. 왼쪽 칸에는 인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람이 나가면 먹이고 입혀야 하고 그러자면 돈이 오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눈이 한 줄에 걸렸습니다. 왼쪽 칸의 인원이 제가 아는 숫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기간에 러시아 파병으로 제 손을 거쳐 나간 인원과 정확히 같았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을 보았지요. 그것도 제가 아는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 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표에 적힌 인원은 전부 제가 밤을 새워가며 채워 넣은 그 명단의 숫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나눗셈을 했어요. 인사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무슨 숫자를 보든 사람 수로 나눠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한 사람당 쌀이 얼마, 옷이 몇 벌, 신발이 몇 켤레. 그런 셈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연필을 들어 오른쪽 금액을 왼쪽 인원으로 나눠 보았어요. 몫이 나왔어요. 저는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셈을 했지요.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몫이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줄도 해보았습니다. 같았어요. 네 번째 줄도 같았어요. 기간이 다르고 인원이 다른데 나눈 몫만은 언제나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셈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정해진 값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람 하나에 정해진 값이 매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의 값이 있고 석탄 한 톤의 값이 있듯이 20살짜리 하나에도 값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누군가가 앉아서 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흠칫 놀라 얼른 종이를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요.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뜻이기를 바랐어요. 물자 값일 수도 있지 않은가. 훈련 비용일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저를 설득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물자라면 인원으로 딱 떨어지게 나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은 나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러시아로 병력을 보내는 데에 북한이 돈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실어 나르는 데에 큰 돈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 명분이 그토록 거창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돈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나간 만큼 정확히 그만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사람을 파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손으로 몇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그제야 온전히 보였습니다. 저는 인사 서류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장부를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대신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를 저는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고 동시에 사람 하나 값이라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돈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느껴진다는 것이 저는 견딜 수 없이 끔찍했어요. 저는 그 병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밭을 혼자 매야 한다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웃던 그 병사 말입니다. 그 군인의 웃음과 종이 위에 그 몫이 도무지 한자리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 표를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쪽에서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줄이었어요. 위쪽 줄에는 돌아온 인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줄에는 돌아오지 못한 인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미기환. 그러니까 죽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병사들도 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군인들에게도 값이 매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래쪽 줄에도 같은 셈을 했어요. 몫이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위쪽 몫과
나란히 적어놓고 두 숫자를 비교했어요. 살아 돌아오면 얼마, 죽어서 돌아오면 얼마, 그리고 아래쪽 숫자가 더 컸습니다. 저는 그 두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 젊은 병사들은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편이 더 값이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 순간 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는 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만 들썩였어요. 왜 유해가 오지 않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유품 하나 오지 않는지도요. 왜 통보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지도, 왜 사고의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은지도 확인되지 않는 편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세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죽음이 조용할수록 그 칸의 숫자는 아무 탈 없이 채워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동안 그것을 무성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니 저리 대충 적어 보내는 것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성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설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몇 달 전 훔쳐다 놓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어떤 병사의 전사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그 표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날짜를 맞춰보았어요. 그 병사가 죽었다는 달. 저는 표에서 그 달의 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칸의 숫자를 보았어요. 그 달의 아래쪽 칸은 앞뒤에 어느 달보다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종이는 더 이상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이 청년을 러시아에 팔았고 그 값을 받아 챙겼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한 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 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류철 뒷장에 도로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것을 그대로 상급자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어요. 명단의 이름 하나하나 위에 보이지 않는 값이 적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서류를 펼쳤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구호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제 손에 들린 명단도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한번 알아버리면 두 번 다시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지요. 저는 그날 아침 그것을 뼈로 알았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스스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르고 싶다는 것은 결국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사실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그것은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인원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지난 몇 해의 치의 명단과 서류를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남아 지난 기록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몇 명이 나갔는가, 그 뒤로 몇 달 만에 통보서가 몇 장 돌아왔는가. 저는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하나씩 대조했어요. 그리고 맞아떨어졌습니다. 통보서가 유난히 많이 돌아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달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에서 아래쪽 칸이 크게 부풀어 있던 달이 바로 그 달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많이 죽은 달일수록 그 칸의 숫자가 컸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번, 4번을 맞춰보아도 어긋나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대조표를 다 만들어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궁이에 넣어 태웠어요. 그 종이가 제 자리에서 나오는 날, 저는 그날로 끝이었으니까요. 태우기 전에 저는 그 숫자들을 통째로 외웠어요. 밤마다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로운 물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저는 먼저 유가족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에는 그 돈이 갔을 것 아닙니까? 자식을 잃은 집이라면 적어도 그 몫은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관련 서류를 조용히 뒤졌어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유가족에게 나가는 것은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명예로운 희생을 기린다는 문구가 적힌 표창장 한 장, 그리고 약간의 위문품. 그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제가 본 그 목과 그 집에 실제로 간 것 사이의 차이가 도무지 사람의 셈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집에서는 그 위문품이라는 것이 밀가루 몇 킬로의 술 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목숨 값이 밀가루 몇 킬로였던 셈이지요. 아들을 보내고 종이 한 장을 받은 집에 그 아들 값의 베개 하나라도 갔더라면 적어도 그 집 노인은 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간 것은 표창장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창장은 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 무렵부터 북한 평양의 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그 몇 해 사이에 평양에는 새 건물들이 부쩍 올라갔어요. 밤이면 그 거리만은 유난히 환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바깥 물건이 넘쳐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지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뽑아온 그 산골과 탄광초는 10년 전이나 그때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들에서 군인들이 나갔고 그 마을들로 종이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학교 지붕 하나 고쳐지지 않았고 길 하나 새로 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나간 자리에는 빈 방만 남았고 그 빈 방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파병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김정은과 그 곁에 몇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산골 병사의 목숨이 돈이 되어 들어오고 그 돈이 평양의 어느 담장 안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제가 몇 해 동안 명단을 짜며 실제로 해온 일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저를 제 장사의 손발로 쓰고 있었어요. 장사에는 물건을 골라 실어 보내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몇 해 동안 제가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그 기분을 저는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총정치국 개통에서 나온 정치군관이었어요. 저와는 몇 번 스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단정한 옷차림에 목소리가 낮고 웃을 때조차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제 방으로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소.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떠보는 것일까요? 저는 웃으며 일이 좀 밀려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무는 이 일을 병사들 죽는 일로만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의 말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정한 쪽에 가까웠어요. 생각을 좀 크게 하시오. 세상의 실전만큼 좋은 학교가 없소. 러시아가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요. 우리 군대가 지금 저기서 무엇을 배우고 오는지 아오?
요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늘에서 무엇이 날아오는지, 그건 교범 100권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요. 그걸 배운 군대와 못 배운 군대는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군대가 되는 법이요. 이건 소모가 아니라 투자란 말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동무. 이건 동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동무가 여기서 흔들리면 지금까지 나간 그 군인들 죽음이 어떻게 되겠소? 전부 개죽음이 되는 거요.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해야 그 병사들도 죽어서나마 값이 있는 것 아니겠소? 값자. 그가 그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값이라니요. 저는 바로 며칠 전에 그 값이 종이 위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가 만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제 어깨를 한번 툭 두드리고 갔지요. 저는 그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두드리고 간 어깨가 이상하게 오래도록 무거웠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반박하는 순간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딱 한마디를 되물었어요. 그래서 그 투자의 대금은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그 병사들이 배워온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어째서 그 값은 그 군인들 집으로 가지 않고 평양의 담장 안으로 갔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본디 미천을 댄 사람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사에서는 미천을 댄 집이 종이 한 장을 받았고 이익은 미천 한 푼 되지 않은 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말로도 그것은 그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 한 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이름 석자와 사고로 죽었다는 한 줄. 그것이 그 병사가 이 세상에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의 장부에는 그 군인의 값이 또렷한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한 줄이고 물건으로는 한 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기계를 멈출 힘이 없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숫자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저 밖에서 아들을 보내고 길 건너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얼마에 팔려갔는지 알 권리가 없는가? 며칠을 앓듯이 보내고 나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어요. 나는 이 기계를 멈출 수 없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총을 쥔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을 거느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 사표를 던진다 한들 그 자리에는 오후에 다른 사람이 앉을 것이었습니다. 3만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일 것이고 명단은 그대로 채워질 테지요. 저 하나가 빠진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멈출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알릴 수는 있지 않은가. 저에게는 확성기가 없었어요. 조직도, 총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딱 하나뿐이었지요. 제 자리였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저는 그 자리를 몇 해 동안 러시아로 보낼 사람을 골라내는 데 썼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르게 써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헐겁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우연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리를 비울 때 서류를 덮지 않고 나갔고 남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소리 내어 숫자를 읽었습니다. 실수를 가장한 것이지요. 누가 물으면
그저 정신이 없어 그랬다고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 그렇게 하고 나온 날, 저는 복도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한 번은 서류를 펼쳐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종이의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더군요. 누군가 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그것을 다시 덮었어요. 그날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봉투를 들고 온 사람에게였습니다. 그 무렵에도 제 자식을 빼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밀어놓고 이렇게 말했지요. 빼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왜 못 빼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제가 본 것을 조각조각 흘렸습니다. 표가 있다는 것. 그 표의 인원과 금액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래쪽 줄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동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못 들은 척했어요. 그가 비틀거리듯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오늘 밤 저를 고발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가 흘린 말이 되돌아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였지요. 제가 하지 않은 살까지 붙어서요. 소문이란 그렇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시장 쪽을 골랐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빠른 통신망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확성기가 아닙니다. 방송도 아니고요. 장마당에 앉은 안악들의 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야 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물건을 사러 갔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흘렸습니다. 몇 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몇 마디는 그날 저녁이면 다른 장마당으로, 이튿날이면 다른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얼마 뒤에는 제가 흘린 말이 저에게 되돌아오기까지 했어요. 글쎄, 우리 애들 러시아 보내고 사람 하나에 얼마씩 받아 챙긴다지 뭐요. 생선을 다듬던 안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간 병사들이 많이 죽는다더라. 이런 소문은 북한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이야기에는 이골이 나 있었으니까요. 무섭기는 해도 며칠이면 잦아듭니다. 그런데 숫자는 달랐어요. 김정은이 한 명당 얼마씩 받아 챙긴다더라. 이 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산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러시아로 몇이 나갔더라. 그럼 김정은한테 얼마가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 돈이 우리 마을에 왔던가? 안 왔지.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지? 그 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셈이었어요. 배우지 않아도 종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셈을 해버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군요. 공포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굴러가기 시작한 셈만은 그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두 달쯤 지나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람이 없어졌어요. 러시아 파병 소집 대상자를 부르면 절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집에 일이 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핑계는 저마다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에는 미확인이라는 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넘기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지른 불이었으니까요. 병영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명단이 붙으면 군인들이 조용해졌는데 이제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를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지요. 막으려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묻는 순간 자기도 그 소리를 들어버린 사람이 되니까요. 그 땅에서는 아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일이었어요. 하급 군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셋만 모여도 무슨 말을 했느냐고 캐묻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담배만 피우다 흩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서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제 또래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 명령만 따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모여 앉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이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미루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명단을 내려보내면 예전에는 그날로 확인 서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늦고 이틀 늦고 사흘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저 늦을 뿐이었어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랫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항이란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리 내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늦게 놀리는 것. 위에서는 그것을 게으름이라 불렀지만 아래에서는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이었지요. 저는 그 무렵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이 언젠가 제 발밑까지 타올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정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섭고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죽을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 길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으니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면 그 후련함은 곧 죄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른 불에 이 병사까지 함께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알고 나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끼리 총구를 마주 겨누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어느 부대가 러시아로 가는 이동 명령을 통째로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어넘겼지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모르는 군인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누군가 겁을 주려고 지어낸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올라온 보고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적혀 있었어요. 병력 이동에 차질이 있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자세한 이야기가 흘러들었습니다. 러시아행 소집을 받은 병사들이 아침에 대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둘이 아니라 소대 단위로요. 그중 일부는 무기를 지닌 채 부대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끼리 총구를 마주 겨눈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총구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70년 동안 북한에서 총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파병 하나에 그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몸을 떨었어요. 그것이 무서워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진압은 빨랐어요.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부대 하나가 통째로 해체되었고 관련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가족들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위에서는 아주 크게 본보기를 보이려 했어요. 언제나 그래왔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한번 크게 보여주면 그 뒤로 수백만 명이 입을 다무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얼마나 잘 듣는지를 지난 몇십 년 동안 두 눈으로 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이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놀라웠어요. 본보기를 보인 다음 달에 소집 불응이 오히려 더 늘었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밤 명단을 들여다보다 문득 알 것 같았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잃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적어도 목숨은 붙어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가족은 무사했으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할 만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면 죽는다는 것을 군인들이 알아버렸으니까요.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죽음이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돈벌이였다는 것까지 알아버린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두려워한 것은 그래도 목숨만은 붙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뜻이 있는 죽음은 견딥니다. 하지만 팔려가는 죽음은 견디지 못하더군요. 예전에는 병사를 보내는 어미가 울면서도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거짓이 그 집을 버티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팔려갔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땅을 70년 동안 떠받쳐온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는 것을요. 북한을 떠받쳐온 그 기둥은 총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처음으로 값이 매겨진 종이 한 장 앞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 무렵부터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한 군관이 제 옆에 슬쩍 붙어 서더군요. 그는 앞만 본 채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낮게 물었습니다. 동무, 요즘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 말이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한 박자 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동무는 우리 편이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잠깐 쳐다보다 다른 복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무서워서였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조직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조직이란 반드시 새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불이 이름도 얼굴도 없이 번지기를 바랐어요. 이름이 붙는 순간 잡아 죽일 대상이 생겨버리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 낯선 사람 하나가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보위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지도 인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죄목도 되지 않았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수첩을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저는 무심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제 아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나이까지 함께요. 그가 수첩을 도로 접으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말이오. 이런 것도 다 적어두는 것이 일이 되었소. 그러고는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한 것은 자백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복도의 발소리 하나에도 잠에서 깼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매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묻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밤 잠결에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아내들은 묻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책상 위로 세전사 통보서 뭉치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것을 넘기며 이름을 훑어 내려갔어요. 몇 장을 넘겼을 때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산골 협동농장 출신. 21살. 제가 몇 달 전 어느 간부 자제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옮겨 적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목이 유난히 가늘던 청년. 군복이 아직 몸에 겉돌던 군인. 줄에서 반걸음 나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던 그 청년. 훈련 갔다 오면 제대하느냐고 아버지가 밭을 혼자 매야 한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해외 훈련 중 사고로 사망. 언제나처럼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쯤 어느 표의 아래쪽 칸에 들어가 그 달의 숫자를 조금 더 부풀렸으리라는 것을요. 죽었으니 값이 조금 더 나갔을 테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준 유일한 대답이 거짓말 두 글자였다는 것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은 그 말을 믿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속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훈련인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믿음을 만들어 판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훔쳐다 놓은 그 첫 번째 종이를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2장이 되었어요. 얼굴을 모르는 병사가 1장, 그리고 제가 얼굴을 아는 병사가 1장. 저는 그 2장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마음을 정했어요. 여기 남으면 저 2장이 3장이 되고 4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내와 아이의 이름이 저 수첩에서 명단으로 옮겨갈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는 이 숫자가 저와 함께 땅에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은 2번 죽는 셈이었어요. 한 번은 남의 나라 벌판에서, 또 한 번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그날 밤 저는 그 2장을 품에 넣고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했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였어요. 그 표를 통째로 들고 나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서류 1장이라도 몸에 지니고 검문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골랐어요.
외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표의 숫자들을 몇 주에 걸쳐 통째로 머리에 새겼습니다. 자기 전에 되뇌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되뇌었지요. 종이는 빼앗겨도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니까요. 저는 그 숫자들을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딱 2장만 몸에 지니기로 했어요. 서랍 속에 그 통보서 2장이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아내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아내까지 위험해지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다 털어놓았어요. 제가 몇 해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요.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 병사들 다 당신이 이름을 적어 보낸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하더군요. 그럼 가야지요. 우리 애도 몇 해만 지나면 그 나이인데. 저는 그 말에 그만 무너져 내렸어요. 떠나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그 길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죠. 돈이 들었고 사람이 필요했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이었어요. 검문소에서 군인이 제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한 군인이 제 품 쪽을 유심히 보더군요. 거기 그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담배를 권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기를. 저는 그때 태어나 가장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강 앞에 섰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저 건너편에는 불빛이 이따금 훑고 지나갔어요. 저 불빛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는 것을 우리 셋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강을 건너다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었어요. 제 손을 거쳐 간 서류 중에는 그런 사람들의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서류의 주인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는 제가 평생을 바친 나라가 있었고 앞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었지요. 얼음 위를 걷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얼음이 우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아이가 소리를 낼까봐 아내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불빛이 이쪽으로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그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훈련 갔다 오면 제대하느냐고 묻던 그 얼굴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살아 건너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셋은 살아남았습니다. 건너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 제가 떠나온 그 어두운 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와 북한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죄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저는 강 쪽을 향해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쉬지 않았어요. 몸이 안전해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좀 쉬라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스르고 나서 천천히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러시아 추가 파병으로 갈 그 3만 명은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저처럼 조건에 맞는 이름을 골라 옮겨 적고 있을 겁니다. 산골 출신, 탄광촌 출신,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집 자식들. 그런 청년들의 이름이요. 오늘도 그 이름들이 명단에 오르고 있어요. 제가 몇 달 뒤에 편안히 앉아 지난 일을 회고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종이가 돌아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늦게 온 참회가 무슨 소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알면서도 며칠만 더 하고 미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병사들이 나갔습니다. 그 정치군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흔들리면 지금까지 간 군인들 죽음이 전부 개죽음이 된다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답하겠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어야 개죽음이 됩니다. 아무도 모른 채 묻히면 그것이야말로 아무 뜻도 없는 죽음이지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그것은 기록이 됩니다. 저 젊은 병사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누가 무엇을 벌었는지가 세상에 남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표에는 두 줄이 있었습니다. 위쪽 줄에는 돌아온 인원, 아래쪽 줄에는 돌아오지 못한 인원. 그리고 두 줄 옆에는 각각 금액이 있었어요. 인원으로 나누면 몫이 언제나 같았어요. 사람 하나에 정해진 값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아래쪽 몫이 위쪽보다 컸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어 돌아오는 편이 값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러시아를 돕는 지원이 아니라 북한 군인을 러시아에 넘기고 값을 받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의 이문은 유가족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간 것은 표창장 한 장이었어요. 이문은 평양의 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은과 그 곁에 몇 사람에게로요.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종이 두 장입니다. 하나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병사의 것이고 하나는 제가 얼굴을 아는 병사의 것입니다. 두 장 모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요. 해외 훈련 중 사고로 사망. 그 청년들은 훈련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터로 팔려간 것이었어요. 이 한 줄이 김정은이 제 인민에게 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손으로 적어 보냈고 제 손으로 받아들었고 이제 제 손으로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저는 제 손이 무슨 일에 쓰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것이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제 손을 거쳐 나간 이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 무게는 죽는 날까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 청년들을 판 것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은입니다. 저는 그자가 감춘 것을 몰랐고 알게 된 뒤에는 목숨을 걸고 알렸습니다. 이제 저 강 건너의 형제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값이 매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굶주려 고개를 숙인 것도 무서워 입을 다문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간 자들의 죄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에서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 금은 총이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셈을 시작하면서 난 것이에요. 그러니 부디 그 셈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먼저 누리는 이 땅의 여러분께 부디 저 젊은 군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오늘 하루가 저 강 건너에서는 21살짜리가 목숨과 바꾸어야 겨우 얻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의 값을 매길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값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은에게 소가 그 명단을 짜다가 진실을 알고 모든 것을 걸고 나온 한 군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뜻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아직 명단에 오르지 않은 어느 병사의 이름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한 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